자식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 사연 많이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곧 칠순. 나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요즘엔 아들이 너무 효자면 장가 못 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여직 제 아들이 장가 못 가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언제부터 부모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세상 눈치 봐야 하는 일이 됐나 싶어 씁쓸합니다. 아들 나이가 30대 후반, 내년이면 40이니까 아무리 공부하느라 바쁘다곤 하지만 남들보다 결혼이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얼마 전에 제 짝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한창 해서 걱정을 한시름 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아들 녀석 결혼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무려 상견례장에서 제 아들이 지 손으로 결혼 못하겠다면서 시원하게 엎어버렸거든요. 그것도 저 때문에요. 저랑 제 아들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한땐 듬직한 남편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남편과 아들 세 식구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요. 가난한 시댁 셋째 아들한테 시집와서 위로 아래로 눈치 보면서 시집살이 하다가 남편이랑 젊은 날 둘이서 노점상에서 분식 장사를 하면서 밥벌이를 했었어요. 단속에 쫓겨다니고 자릿세 내고 가난했었죠. 친정이고 시댁이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 돈만 생겼다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호주머니에서 돈 훔쳐가려는 식구들 천재였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식구들 챙긴다고 참 많이도 희생했습니다. 저희도 노점상 하면서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목구멍에 풀칠 겨우 하는 사정 똑같은 거 뻔히 알면서도 맨날 눈만 마주치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마음 약해서 한두 번 도와주고 정작 돌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희승이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간다면서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이거 용돈해.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알겠지? 아, 엄마 나 진짜 괜찮아요. 수학여행 그거 필수 참석도 아니라고 하고 안 가는 애들 학교에 남아서 같이 자율학습한다고 그랬거든?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려고 그랬던 거야. 진짜로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살면서 수학여행 또 언제 가볼 수 있다고 그래. 가서 애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오고 해. 공부야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면 지겹게 할 텐데 너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거 그거 지나가면 못하는 거다. 이게 내 식구가 맞나 싶은 사람들 챙기다 보니까 정작 진짜 내 식구, 내 새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이 일찌감치 든 애였어요. 집안 형편 어려운 거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힘들게 돈 버는 걸 아니까 너 좀 마음 편하게 돈 쓰라고 남편이랑 제가 아들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줘도 그거 고스란히 모아서 다시 저희 손에 쥐어주는 그런 착한 애였죠.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도 담임선생님 전화 받고서 알았어요. 어머님, 희승이가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는데 집에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그 소리 듣는데 아유 눈앞이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얘가 그 수학여행비 내는 게 부담스러울까 싶어 우리한테 말을 안 했구나 하고요. 그때도 저희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겨우 보냈다니까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식한테 가난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봐도 노점상에서 버는 수익이 뻔하죠. 원래 나쁜 놈들은 있는 놈들 안 건드려요. 힘없고 없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만만한 사람들 건드리는 법이지.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노점상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한 달에 한 번 동리의 불량배들이 건들건들거리면서 자릿세를 받아가곤 했었어요. 괜히 잘못 얽혔다가 더 피곤해질까봐 그냥 얼른 돈 줘서 돌려보냈는데 이것들이 아주 재미를 본 거죠. 아유, 애들 방학이라 그런지 장사가 잘 되시네. 자릿세 받으러 왔어요. 자릿세는 무슨 자릿세예요? 지난달에 받아가 놓고 아직 보름도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러면 자릿세가 아니라 앵벌이지, 앵벌이. 아줌마, 불경기 아니에요, 불경기.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같이 돕고 좀 살자는 거지. 앵벌이라니 그건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 억울하면 가게 얻어가지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장사하시든가.
불량배들은 노점 앞에 놓아져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슬며시 문을 닫더라고요. 동네에서 워낙 시끄럽게 하는 놈들이었으니까 괜히 얽히면 자기들만 피곤해진다는 걸 다들 아는 거죠.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빨리 돈 줘서 보내버릴 걸.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돈 드린다고 이거 다 부서진다고. 그치들을 말리려고 하는데 기회 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입니다. 저를 확 밀치자마자 저 멀리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요. 이 새끼들아 당장 거기서 안 떨어져? 여보 괜찮아? 내가 니네 경찰에 싹 다 신고했으니까 이제 콩밥 제대로 먹을 각오해. 어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면 여자를 건드려. 남편이 제 앞을 얼른 막아섰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놈들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여자고 노인이고 눈에 뵈는 거 없이 건드리는 놈들인데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제대로 열이 받은 건지 한 놈이 나서서 남편을 치고 어깨로 확 밀쳤어요. 순간 중심을 잃은 남편이 기우뚱하고 넘어지더니 그대로 노점 트럭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세상에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여보 눈 좀 떠봐봐. 아이씨 이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줌마도 봤지? 지 혼자 발 걸려서 넘어진 거. 순식간에 골목에 난리가 났고 동네 사람들이 구급차 불러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단순히 뇌진탕 정도라고 그냥 꿰매면 낫는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불행해지려니까 그렇게도 불행해질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뒤늦게 소식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더욱 끔찍했던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앵무새처럼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불량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그놈들이 매달 우리 집에 자리세니 뭐니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 깡패 새끼들이 우리 아버지 밀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저씨들 그놈들한테 뭐 돈이라도 받았어요? 경찰들이 조폭들 뒤봐준다고 하던데 아저씨도 그래요? 뭐? 이 자식이 어디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글쎄 네 아버지가 제 발로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건지 뭐 어쩐 건지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가. 너 어디 경찰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야말로 감옥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게 아주 어리다고 오냐오냐니까. 아줌마 애 데리고 여기서 당장 안 나가면 업무방해로 경찰 모욕죄로 아드님 유치장에 당장 넣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저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한 저희 아들은 얼마나 더 억울했겠어요. 아들 말처럼 조그만 동네에서 경찰이랑 조직폭력배랑 한통속인 것 같다는 증거야 차고 넘쳤지만 힘없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그놈들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다고 제발 경찰에 나가서 증언 좀 해달라고 빌어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한 채 죽어라 병간호만 하다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주먹을 쥔 채 흐느끼던 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평생을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서러웠는데 결국에 남편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싶어 미안한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의젓한 우리 아들은 오히려 제 등을 토닥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꼭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도 우리 가족 내려다보지 못하게, 아무도 우리 가족 무시 못하게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엄마, 오늘 일 잘 기억해도 앞으로 이런 일 다신 없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한 글자 한 글자 한이 서려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아들이 하는 그 소리가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안 되어도 좋고 높은 곳에 안 올라가도 좋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루하루 떨어질 거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 엄마 옆에 오래만 있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제 아들한테 이런 소리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도끼가 바짝 올랐거든요. 희승아, 좀 쉬엄쉬엄 하지 그래. 아직 시험도 많이 남았는데 너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 잠은 제대로 자고 다니는 거 맞지? 공부는 좋은데 건강 챙겨가면서 해야지. 밖에 밥 차려놨어. 엄마 가게 나갔다 올 테니까 너도 밥 좀 꼭 챙겨 먹고 보약이랑 먹고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떠돌이처럼 했던 노점상 생활을 정리하고 조그만 가게를 얻어 분식집을 했어요. 조그만 분식집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리세니 뭐니 시끄러운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어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 학교 앞이라서 장사가 꽤나 잘 되기도 했었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엄청나게 미안했었던 모양인지 매일같이 손님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고 꼭 음식을 먹지 않아도 1,000원부터 5,000원 테이블에 돈을 놔두고 가기도 했어요. 참 미웠었는데 결국에 남편 떠나보내고 애 혼자 키우면서 의지가 되는 건 사람뿐이더라고요. 아유, 희승이 이번에 또 1등 했다면서? 걔는 어떻게 학원 하나를 안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아,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한 달에 학원비로 얼마를 쏟아붓는지 몰라. 우리 집에 있는 꼴통은 그마저도 소화를 못 시켜서 맨날 저 뒤에서 노는데 아유, 우리 희승이는 뭐 될라나? 하여튼 인물 났어. 판검사 된대요, 판검사. 아유, 그러게 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지 없는 살림에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제가 맨날 미안하죠. 순대나 한 그릇 더 드세요. 이거라도 많이 팔아서 저도 내년에 희승이 학원 좀 원 없이 보내주고 싶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아들 칭찬을 하는데 전 그럴 때도 괜히 죄책감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사람들 말대로 누굴 닮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난 내 아들이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날개 놓친 듯이 제 능력 다 뽐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모자란 집에 나서 저 고생을 하면서 살까 하고요. 엄마의 걱정이 무색하게 제 아들은 학원 하나를 안 다니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법학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대학에 올라가고 기숙사든 자취든 시작하면 당장 등록금에 생활비에 나갈 돈들이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꽃다발을 안겨주는 그 순간부터 기쁘더라고요. 여기 탕수육도 한 그릇 주세요.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짜장면만 먹긴 섭섭하잖아. 활짝 웃으며 짜장면 먹던 아들이 아빠가 이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고 그래요. 별소리도 아닌데 그 말에 괜히 면발 삼키다 목이 콱 메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저한테 휴지를 몇 장 뽑아서 건네준 아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엄마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고요. 전 맨 처음에 대학을 합격해 놓고도 안 간다는 소린 줄 알고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죠. 저 수석 입학이래요. 4년 내내 등록금 안 내도 돼요. 대신에 학교 다니면서 성적 유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오는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는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고시원비랑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제가 가해하면서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돈 걱정 안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너 공부하는데 엄마가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들어가서 사법고시 준비하려면 또 이만저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엄마가 왜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저 무사히 대학 들어갈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짜장면 다 불겠네. 빨리 먹어요. 고마워요, 엄마. 속 깊은 아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을 낮춰서 대학을 썼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왜 그랬냐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면 어느 대학 출신인지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 그랬냐고.
아들은 어차피 성적대로 줄 세우는 곳에서 출신 대학 소리 쏙 들어가게 월등하게 공부 잘하면 그만이라고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 자식이지만 매번 키우면서도 제가 빚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손바닥만한 분식집이지만 새벽같이 열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은 생활비 같은 거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제발 엄마 노릇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사법고시 준비할 동안은 과외니 뭐니 하고 있는 거 다 관두고 아들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붙여주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딱 2년 만에 합격하고 꿈에 그리던 법복을 입게 됐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분식집에서 일하시면서 나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거야. 엄마 아들 덕분에 검사 됐어요. 이제 이런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생활비 걱정 마시고 집에서 그냥 쉬세요. 그동안 일만 하셨잖아요. 놀러도 좀 다니시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 돈이 네 돈이지 내 돈이냐? 이제 막 일 시작한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해. 이제부터 차곡차곡 돈 모아서 너도 네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너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엄마 밖에 나가서 일 안 하면 병나는 사람이야. 너 이제 나란히라는 사람이야. 집안일 같은 사사로운 것들 생각하지 말고 큰일만 생각해.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검찰청에서 수습기간이 끝난 아들은 정식 배치를 받고 나서 절 찾아와 분식집 일을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인 게 처음엔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분식집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기에 검사 엄마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동네에서 분식집이나 하고 있어서 얘가 창피해서 그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생활비를 다 챙겨줄 테니까 이제 힘든 일 같은 건 관두고 집에서 좀 쉬고 저도 여유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평생 손 벌릴 줄이나 아는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런 짐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적은 돈이라도 나 하나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 내 몫은 내가 벌어 살겠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한참 설득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고요.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했던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도 세월 속에 묻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동네가 한바탕 시끄러웠죠. 제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실컷 뻐겼던 그 경찰이요.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검사실로 소환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수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죄목이 공소장에 줄줄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비리경찰로 그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아들이 검사가 되자마자 체포부터 구속까지 한 큐에 끝내버리니 결국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그 경찰은 옷을 벗게 됐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다시는 가족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아들은 결국에 지켜낸 거였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던 억울함도 그제서야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긴 하지만 저희 아들 일하는 걸 보면 어쩜 저렇게 칼 같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검사란 직업이 모름지기 그래야 하는 게 맞지만요. 밤낮 없이 나쁜 놈들 처단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 사는 건 아닌지 곁에 좋은 사람 두고 사는 건지 엄마로서 솔직히 그런 것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검사 인관되고 난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주변에서도 아들이 검사라는 소식에 괜찮은 선자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면 자긴 누구 만날 생각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니 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아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족 일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일도 좋지만 이제 나이도 있는데 슬슬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지. 일이랑 결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선 처갓집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던데
뭐 라인이니 뭐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엄마, 아무래도 분식집에 아줌마들 못 오게 해야겠다. 그런 건 또 어디서 들었대? 그거 다 실력 없는 애들 얘기야. 그건 그렇고 나 이번에 순환 근무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 아들 얼굴 자주 볼 수 있어 좋겠네. 남들은 검사 아들 뒀으니까 처갓집은 우리 쪽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했지만 일단 아들이 결혼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대쪽 같은 검사님께선 속에 소자만 나와도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들 얘기 들어보면 검사들은 뭐 돈 많은 처갓집 만나 빵빵하게 지원받아야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둥, 그래야 검사 조직 안에서도 힘을 쓸 수 있다는 둥,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들은 자기 여자들한테 인기 없다고 그러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녀석인데 정말로 뭐 큰 하자라도 있는 건지 당최 뭐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건지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만 타더라고요. 마침 순환근무 때문에 이쪽 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 왔다 갔다 하면서 넌지시 선자리 얘기나 꺼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고 저희 분식집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친구는 안 데려오고 시커먼 동료 검사들만 데려왔었거든요. 그러던 중 얼마 후에 저희 분식집으로 특별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예쁜 아가씨 한 명이 문을 열고 눈치를 살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가게에 잘못 들어온 건가 했죠. 저희 가게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딱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 비싼 신발, 누가 봐도 부잣집 막내딸이구나 싶게 생겨선 혼자 앉아서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떡볶이에 김밥에 순대에 메뉴판에 있는 메뉴 다 달라고 할 기세예요. 아가씨,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저 그럼 이거 포장해 갈게요. 저 조이승 검사님 어머님 맞으시죠? 어머, 우리 아들을 알아요? 검사님이신가? 아유, 내가 얼굴을 몰라 뵀네. 희승이랑 같이 오신 적 있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검사님을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 아, 저 검사는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에요. 저 어머님 음식은 나중에 포장해 주시고요. 저 조이승 검사님 이상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조이승 검사님 좋아해서 엄청 쫓아다니는데 엄청 안 받아주셔서 여기 와서 어머님한테 점수 좀 따려고 했거든요. 어머머, 아유 너무 잘 됐네.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니 희승이 걔는 눈이 뼈도 단단히 뼈였나 보다. 아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지가 뭐가 잘났다고 싫다고 마다해? 첫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눈이 초롱초롱해선 저한테 점수 따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얘기를 듣자 하니 같은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얘기를 했죠. 자기 여기 자주 놀러와도 되냐고,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사양 않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마다 놀러오면 언제든지 내주겠다고 그랬죠. 그날 저녁에 퇴근 준비 도와주러 온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넌 그렇게 예쁜 아가씨를 꽁꽁 감춰두고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냐고요. 아들 반응을 보아하니까 말로는 부잣집 아가씨라고 검찰청에도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엄마한테 아들 녀석 반응 보면 딱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예 없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분식집이 진짜 맛있는 거더라고요. 저 다른 데서 떡볶이 사 먹었다가 입맛만 버렸잖아요. 이따가 갈 때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이거 여기 두면 될까요? 아이고 냅둬요 냅둬. 손님한테 일 시킨다고 나 욕먹어. 앉아서 기다려요. 음식 내줄게. 어머니 저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외하시면 서운해요. 이것만 정리할게요. 성격이 어찌나 싹싹한지 정작 아들은 가게에 콧배기도 내비추지 않는데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가게에 찾아와선 어쩔 땐 제 말동무를 해주기도 하고 놔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자기가 나중에 며느리 되면 가게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미리 비법 전수 좀 받아야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부잣집에서 자라 성격이 까탈스럽고 모난 구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참 해맑고 예쁘더라고요.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예비 며느리의 얘기가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가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성격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오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네가 좀 신경 좀 써줘라. 처음엔 관심 없는 척 얘기에 집중도 잘 안 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같이 가게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머쓱하게 정식으로 교제한다.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결혼이 너무 늦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저렇게 제대로 된 아가씨 데려오려고 그랬구나. 참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오면 꼭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런다는데 전 그저 예비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낳았지만서도 목석이 따로 없는 제 아들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웃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저 로봇 같은 녀석을 웃게 만드는 귀한 인연이 따로 있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참 착해요. 순수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저 여기 시집 올 사람이라고 자기가 먼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요. 처음엔 저희 아들 마음 잡으려고 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 얘기 오가고 나서도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겠냐면서 제가 가게 와서 시끄럽게 해준다고 퇴근하고 나서 종종 들려 제가 퇴근 준비하는 동안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하지 말래도 꼭 행주로 테이블이라도 닦는 신용을 하는데 꼭 딸 같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날도 퇴근하고 가게 들린 며느리랑 결혼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 내년 봄이 좋겠냐, 가을이 좋겠냐, 가족들한테 인사를 드렸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가게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예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엄마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얼른 그쪽을 쳐다봤죠. 기가 막혀서 정말. 넌 기껏 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검찰청에다 꽂아줬더니 여기서 테이블이나 닦고 앉아있어? 네가 무슨 알바생이야? 어? 아이고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희승이가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워서 원. 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연이가 퇴근하고 가게 들려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찬찬히 얘기 나누다 가시죠. 사돈어른이요?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임지연 너 뭐하고 있어? 엄마 제발 좀.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가 제발 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나가 제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죠. 누가 보면 제가 꼭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불러다가 일이라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된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겠다. 저도 100번, 1000번 이해했습니다.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자리로 모시려고 했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난 예비 안사돈은 가게에 들어오셔서 예비 며느리 손에 들려있는 행주를 빼서 바닥에 확 집어던지셨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해서 안사돈의 등을 떠다 밀다시피 하며 가게를 나섰어요. 괜히 저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싶어 아들한테 얼른 연락을 했고 아들은 엄마가 그런 의도로 하신 거 아니다.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예비 며느리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과 다르게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오던 예비 며느린 그 뒤로 발길이 뚝하니 끊겼어요. 걱정이 돼서 아들을 통해 얘기는 잘 된 거냐, 안사돈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지연이는 좀 괜찮냐 물었죠. 지연이 말로는 얘기는 잘 됐다고, 자기가 잘 해명했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무리 얘기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상견례 할 때까지 가게엔 너무 안 찾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아유,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유, 괜히 나 때문에.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여기서 너무 더 마음 쓰지 마세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얘긴 예정대로 우리 둘이 잘하고 있고 지연이도 괜히 자기 때문에 엄마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당분간은 서로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고요. 저희 아들이 칼 같은 구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 들어보니 구구절절 틀린 구석이 하나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던 예비 며느리가 못 온다는 것이 조금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 안사돈에게 집에 가서 한 소리 제대로 들었을 텐데 그래놓고 또 가게 찾아오면 정말 아들 말대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저도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퇴근할 무렵에 이번엔 누군가 노크를 하고 가게 문을 열더라고요. 얼마 전 가게에 들이닥쳤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손을 닦고 안사돈을 맞이했죠. 아유,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유, 지난번에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 이 얘기 들었어요. 저 때문에 괜한 오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도 갑자기 찾아와서 무리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 좀 나누시죠. 지난번 불같이 화를 내셨던 것과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가게를 찾은 안사돈은 제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의자를 끌어안더라고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상견례 얘기를 하러 오신 건가 했죠. 한참 뜸을 들이던 안사돈이 그러더군요. 애들 헤어질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해서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가방에서 입구를 곱게 접은 하얀 봉투를 꺼내 내밀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 했죠. 이걸 제 아들한테 건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건네는 것도 웃기잖아요. 조이승 검사, 어머니 많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어요. 아직까지 새해 들어서 가게 운영하시는 거 보면 형편이 많이 여유롭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제대로 된 가게 얻어서 운영하실 정도는 충분할 겁니다. 저희 딸 분식집 테이블이라 닦으면서 살게 하려고 공들여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애들한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엄마라서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으니까요. 비밀 지켜주시는 조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잘 풀었다고 하더니 영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봉투를 보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받으면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나 할 정도로 없어 보였나? 그런 걸 시킨다고 들을 정도로 여유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어쩐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확인이라도 해보시죠. 액수가 모자라셔서 그런 거면 제가 애 아빠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금액이야 맞춰드릴 수 있는 만큼 맞춰드릴 테니까. 그거야 차차. 저 사돈, 오늘 와서 하신 얘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돈 한 푼이 아깝고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사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조그마한 분식집에서 새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돈 한 푼이 귀한 것도 맞지만요. 사돈께서 지연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봉투 들고 와 저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저도 돈이나 받아가면서 아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못된 애미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 제 말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전 정말로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 생각도 하셔야죠. 애들 생각하시면 사돈께서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 헤어져라 하고요. 치졸하게 이렇게 봉투 들고 와서 싫은 소리 남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건 저도 싫습니다. 사돈께서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봉투까지 들고 오신 정성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일은 못 듣고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 지연이한테 그런 허드렛 일 시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오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가난하다고 남한테 피해주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벙찐 안사돈 앞에 다시 봉투를 밀어버리고 그대로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안사돈도 그대로 일어나 가게를 나가버렸죠. 안사돈이 떠나고 나서야 서름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지만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차마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아들 전화를 받아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고자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상견례 얘기를 하고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자존심을 박박 갉아낸 저 시댁이 아들의 미래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나만 모른 척하면, 나만 못 본 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비 안사돈도 저에게 봉투까지 내밀면서 그런 부탁을 해놓은 게 제 아들이나 자기 딸 귀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죽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아들한테 대놓고 으름장이라도 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 뒤로 또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폭풍 전야라고 하나요? 그 뒤에 얼마나 핵폭탄 같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잘 참고 넘어갔더니 결국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구나. 그렇게 안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더 깊어져 갔어요. 엄마 이제 슬슬 상견례 날짜 얘기하려고. 상견례 원래 여자 쪽에서 잡는 거라면서? 편하신 날짜 잡으셔서 알려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어때? 특별히 안 되는 날짜 있어요? 엄마 왜 절에 가서 기를 받아오시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네 말대로 여자 쪽에서 날짜 잡는 건데 편한 날짜로 가서 잡아. 엄마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아유, 우리 아들 결혼할 생각하니까 진짜 좋은가 보다. 얼굴이 폈네 폈어. 엄마가 다 제 짝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나 봐. 나 정말 지연이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처갓집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지연이 하나만 보면 평생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도 아버지랑 그래서 결혼하셨지? 지연이도 엄마한테 참 잘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아들은 이제 슬슬 상견례 날짜를 잡는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생전 그런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참 잘 키워주셔서 자기가 좋은 짝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길 잘했다 싶었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제 아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집안이 어쨌고 사돈될 사람들이 뭐 어쨌고 사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두 사람만 좋고 잘 살 수 있다면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이니까요. 상견례 얘기까지 나왔다는 걸로 봐선 저번에 가게 와서 한바탕 뒤집고 간 이후에 결국 안사돈이 뜻을 굽혔나 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더 큰 자리에서 제대로 이 결혼을 엎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걸 상견례장에 도착해서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그동안 얼굴 못 뵈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지난번에 그러고 가서 저 마음 진짜 안 좋았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 괜한 오해 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한테 말씀 잘 드려서 오해 푸셨고 앞으로 제가 더 조심할게요.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실 때 말 좀 들을 걸 그랬어요. 제가 괜히 나대서 그렇죠 뭐. 아유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잘 지냈어? 괜히 또 결혼식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니 뭐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얼굴에 살이 쏙 빠진 것 같네. 나도 가게에 너 안 오니까 허전하더라. 희승이 쟤가 오죽 무뚝뚝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대꾸도 없고 우리 지연이만 못해. 오랜만에 예비 며느리를 상견례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참 언제 봐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애더라고요.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하고 있었고 뒤이어 사돈 내외도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난번 일도 있고 상견례라고 하니 신경을 쓴답시고 꽤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잘 차려입고 또 부부가 함께 나온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가 죽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됐고 결혼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결혼식과 관련된 얘기인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었던 게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둔 것들이 있었고 거의 다 결정된 것들을 확인하는 수순이어서 저도 마음에 큰 부담이 없이 편하신 대로 하셔라,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하고 대답만 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때 바깥 사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분식집 운영하신다고요? 혼자서 아들 열심히 키워서 검사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 일은 쉬셔도 되실 텐데 굳이 아직까지 가게 일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뭐 집안에 갚아 나가야 할 빚이 있다던가요? 결혼 얘기 오가는 자리니 솔직히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숨기는 게 있으면 나중에 피차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남한테 빚지고 사는 성격도 아니고 아들 검사 만들어놨을 뿐이지 제가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검사 된 거지 제가 검사 만든 것도 아니고 검사 만들어 놓은 값 내놔라 하고 염치 없이 손 벌리는 엄만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어디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힘 닿는 데까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이게 애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나 싶네요. 그놈의 분식집이 뭐라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내가 벌어서 정직하게 나 벌어먹고 산다는 게 왜 남들한테 이렇게 몇 번씩이나 검증받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인지 억울하기도 했죠. 아들도 뭔가 불편한 기색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고 예비 며느리도 당황해서 바깥사돈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하며 거드는데 안사돈이 날카로운 얘기로 어른들에게 끼어들지 말라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분인데 왜 여직 조용한가 했네요. 저희 정서방 사윗감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사위 보기 쉬운 일도 아니고 애들도 좋다고 하니까요. 다만 결혼은 지방 간의 만남이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치워놨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정서방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돈이 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상견례까지만 논의하시고 정서방과 영 끊으시지요. 아유, 결혼식장에도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앉아있을 사람들은 저희가 알아서 섭외할 테니까요. 지금이야 내가 벌어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변해서 아들 며느리 발목 잡는 거 그거 저희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 아들이랑 연을 끊어라 그러셨어요? 내가 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요? 돈 봉투 들고 찾아와서 애들 헤어지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그거 안 통하니까 절 치워버리시겠다 이거예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돈 봉투라니. 어머님이 걸림돌이라니 그게 무슨 막말.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는 안사돈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그 광경에 상견례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떡하고 벌릴 수밖에 없었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미쳤어? 지금 감히 누구 얼굴에. 당신이야말로 지금 누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어? 내가 검사인 거 알면서도 그딴 소리를 짓거려? 지연아, 잘 들어. 니네 부모님 얼마나 더러운 짓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는지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사채업, 전세 사기. 나 너랑 결혼하면서 안 그래도 니네 부모님이랑 그 더러운 검은 돈 연결고리 끊어낼 생각으로 이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이 결혼에서 걸림돌
니네 부모님이야. 이 결혼 제가 안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 모욕 주는 개념 없는 집구석이랑 결혼할 생각 제가 없어요. 희승 씨, 희승 씨 제발. 엄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선택해. 니네 부모님 선택하는 순간 이 결혼 다 끝이야. 네가 부모님이랑 영 끊고 평생 살 자신 있다고 하면 그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 엄마 가자. 내가 미안해. 이런 등신 머저리 같은 집구석을 고쳐볼 생각을 한 내가 잘못이에요. 아들은 제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뺨까지 얻어맞고 딸이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본 사돈내외는 기가 막혀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예비 며느리는 거의 무릎을 꿇고 제 아들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모님이랑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정말 매몰차게 그런 예비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모랑 영 끊기 전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요. 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이번 주 안으로 소장 날아갈 겁니다. 이제 제 식구 아니니까 감사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요. 어디 두 분이서 한번 잘 헤쳐나가 보세요. 아마 소장 받고 나면 아실 겁니다. 서로 인생에서 얼마나 걸림돌이 돼서 살았는지. 부부가 맞긴 맞으세요? 서로 알게 모르게 호주머니 따로 차고 많이도 헤쳐드셨던데. 검사실에서 뵙죠. 두 사람은 그제야 엿됐다는 표정으로 뒤늦게 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들은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제가 받은 모욕에 대해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그 인간들에게 받았던 수친 아들의 시원한 복수로 그렇게 또 한 번 해소됐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장가를 들기 전 그 집안을 파보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해 놨다는 걸 알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인간들이 저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걸 알기 전에 말입니다. 지연이는 무슨 죄라니. 그런 부모 밑에서. 이게 무슨 생이별이야. 정말. 제 속이야 시원하다만 무릎 꿇고 아들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 매달리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밟혀 마음이 찝찝해요. 제 속이 이런데 사랑하는 여자를 매몰차게 팽개치고 나온 아들의 속은 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럴 때 엄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어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전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손자, 손녀가 셋이 있어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전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자식들은 모두 다 아줌마 아저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지금이라도 눈 감아도 억울하진 않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죠.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더군요. 바로 저희 막내 아들이요. 저와 남편이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인데 얼마 전까지 장가도 안 가고 노총각으로 속을 좀 썩이더니만 작년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평생 살겠다고 우기던 아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마냥 좋아서 흔쾌히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결혼 전까지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성격이 겁도 많고 조금 소심하긴 해도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직장도 얻어 착실하게 지냈거든요. 물론 소심해서 연애는 잘 못하고 여자들이랑 가깝게 지내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더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 저와 남편과 한 집에서 살던 녀석이 일절 집에 오질 않았어요. 연락도 한 통 하지도 않고요. 처음엔 저와 남편 둘 다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저와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죠. 그런데 항상 통화할 때마다 별일 없다고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항상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만 하고요.
저와 남편은 늦게 낳은 아들인 만큼 괜히 우리가 너무 참견하나 싶어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잘 지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명절날 오랜만에 막내 아들을 만났는데 살이 너무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통통하다 싶을 정도로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반쪽이 됐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이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이라 한참 좋아서 뭐든 안 먹어도 배부를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 일이 많아? 전 아들이 걱정돼서 물었죠.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는 소연이 있는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소연이가 밥 잘해주고 잘 챙겨줘. 내가 일부러 살 빼려고 운동 좀 해서 그런 거야.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언제 소연이한테 너 밥 안 챙기는 거 아니냐고 했니? 그냥 살이 좀 빠졌길래 걱정돼서 그랬지. 제가 며느리에게 내 아들 안 챙긴 거냐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걱정돼서 얘기한 것뿐인데 아들은 갑자기 정색을 했어요. 순간 전 너무 당황했죠. 안 그러던 녀석이 갑자기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들 며느리 앞에서 싫은 소리 했다간 괜히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아들 녀석도 민망했는지 머쓱하게 웃더군요. 내가 전에 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 소연이가 나 뱃살 빠지게 해준다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주고 식단도 챙겨줘서 살이 좀 빠졌어. 내가 요즘 적게 먹어서 괜히 예민했나 봐. 짜증내서 죄송해요. 네 나이에 살 뺀다고 무리하면 큰일 나. 사람이 먹을 건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괜히 무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배가 좀 나와서 걱정돼서 관리 좀 한 건데 너무 빠졌나 봐요. 앞으로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네. 분위기가 어색해지니 중간에서 막내 며느리도 민망했는지 애써 말을 예쁘게 하더군요. 전 결혼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안 오는 막내에게 서운해서 괜히 싫은 소리 한 것 같아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구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은 유난하게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간 게 결혼 전에 신혼집 계약할 때 가고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도 이미 큰아들 장가도 보내서 손주가 중학생이고 딸도 일찍이 시집 보내서 손주가 초등학생이에요. 큰며느리가 경찰 공무원이라 워낙 바빠서 제가 손수 어릴 때부터 큰아들네 왔다 갔다 하며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물론 애 봐준다고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용건 없인 일절 가지도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사는 집이니 딸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갔죠. 더군다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서라도 자식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애만 봐줘야 되고 며느리든 사위한테 좋은 대접 못 받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뭐하러 힘들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직 주소를 안 바꾼 게 있는지 카드 내역서랑 우편물이 자꾸 우리 집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몇 번 전화도 했는데 애가 영 오질 않길래 따로 모아뒀다가 아들네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가지고 가서 잠깐 아들 집에 들렀어요. 때마침 주말이길래 아들이 집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아들은 제가 온 걸 너무 티가 나게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지 방이란 방문 다 닫아버리더군요. 전 순간 기분이 상해서 가지고 온 우편물을 식탁에 던지듯이 꺼내버렸습니다. 요즘 누가 카드 내역을 우편물로 받니? 다 핸드폰으로 받지. 귀찮게 집으로 오게 하지 말고 빨리 주소지나 바꿔. 아들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시큰둥하게 나갔죠. 그러자 중간에서 며느리가 민망했는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자기는 왜 괜히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그래? 어머니, 이 사람이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며느리가 싹싹하다는 겁니다. 아들이 하도 집에 못 오게 하고 우리 집에 잘 오지도 않다 보니 며느리를 결혼하고도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애가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어요. 웃는 얼굴뿐 아니라 애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애교도 많았거든요. 그제야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 아들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싹싹하니 우리 소심한 아들이 알아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것도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건가 싶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나이도 많고 그러면 학교 행사에 엄마 아빠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요. 항상 착하기만 했던 우리 막내 아들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나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언제나 바라던 게 있었어요. 우리야 이미 다 늙어서 꼬부라졌으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좋은 짝 만나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만 살면 그거로 됐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저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부모로서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기자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다짐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순 없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꼭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웬일로 퇴근하고 혼자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몇 년 전부터 시골에 내려가서 편하게 소일거리하고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집 몇 달 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딱 팔고 시골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남편이 시골 내려가 농사 지면서 살고 싶다고 한 게 몇 년째예요. 그땐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집을 팔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전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아니 아버지 옛날부터 시골 좋다고 했는데 엄만 별로야. 시골에 병원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니? 남편이 가끔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해도 전 싫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 나이 좀 들었다고 무조건 시골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전 편리하고 사람 많은 서울이 좋아요. 그래서 막내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이 녀석이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사시면서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집 팔면 시골에 좋은 집 하나 사고도 돈이 남는데 미리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서로 좋잖아요. 전 제 눈앞에 있는 이 녀석이 제 막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앞에서 돈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애가 장가 가더니 저더러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 돈을 나눠달라네요. 저와 남편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안 그러던 놈이 그러니까 더 걱정도 됐고요. 애가 제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나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너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아니면 네 아내 모르게 사고라도 친 거야? 갑자기 돈 얘긴 왜 해? 돈 필요해? 사고는 무슨... 엄마 아빠는 연금 나오니까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시지만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애 키우고 힘들게 살잖아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미리 도와주면 좋으니까 하는 소리죠. 주변에 남의 집 자식들이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소린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제 자식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저 소리가 대놓고 돈 좀 나눠달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전 장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들놈이 저러니 더 서운하더라고요. 나나 네 아버지나 아직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갈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집에나 가. 제 말이 아들에게 야박하게 들릴진 몰라도 전 참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든 제가 부모지 호구는 아니잖아요.
저랑 남편이 나이가 들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 가진 걸 다 자식에게 내놓으면 자식들이 저나 남편을 챙기기나 하겠어요. 전 절대 자식 누구에게도 먼저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잠을 못 자고 내내 뒤척였어요. 저녁에 온 아들에게 모질게 말해서 녀석이 속상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자식들이라면 간도 쓸개도 빼줄 사람이었죠. 전 남편에게 우리도 이만하면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린 늙을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아플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집이든 돈이든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도 다 시집장가 가서 자기들 가족 돌보느라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놀러 오지도 않는 놈들이 나중에 우리 늙고 아프다고 신경이나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서로 챙기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 남편은 제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맞는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했죠. 그런데 막내 며느린 겪으면 겪을수록 조금 달랐어요. 늦게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마냥 좋아서 바로 허락하긴 했지만 친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내 며느린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거든요.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아이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안사돈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하셨냐고 물어도 며느린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은 꼭 참석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그렇지 안사돈은 막내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결혼식 직전까지 저에게 연락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안사돈 연락처를 받아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는데 안사돈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을 다시 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물으면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아직 일상생활하긴 좀 힘들어하셔서 결혼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내 아들이 직접 한번 뵙고 왔는데 아직 회복이 덜 돼서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없이 혼자 아픈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많이 고생한 것 같아.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습니다. 아픈 장모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아내에게도 잘할 거라고 제 앞에서 신나서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아이씨고 엄마 대상포진 걸려서 아파 죽겠다고 했을 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더니만 장모님 아프다고 걱정하는 것 좀 봐라. 전 괜히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아들이 대견했어요. 나이는 먹었어도 막내라 그런지 항상 어리게만 보였는데 막상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니 막내도 책임감이 생기고 남자가 되는 것 같았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말대로 아버지도 없이 평생 아픈 어머니 뒤치다거리만 하며 산 며느리가 안쓰러웠죠. 전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 준비도 며느리와 제가 알아서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같이 다니다 보니 며느린 생각보다 더 살갑고 애교도 많았어요. 애가 참 의젓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애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식구들이 모두 다 무교예요. 그런데 막내 며느린 어머니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서부터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 종교에라도 의지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린 일요일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항상 교회에 갔어요. 저와 드레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교회에 일이 생겼다며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기도 했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민우 씨도 만나고 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도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다고 하도 말하고 다녀서
교회 분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니야. 사람 많은 데는 영 불편하더라고. 결혼식 날 다들 오실 테니까 그때 보면 되지. 전 좋게 거절하긴 했지만 마음이 쓰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만 며느리가 너무 교회 활동에 열심히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우려하던 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막내 며느리의 열정적인 종교 활동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떤 집안 행사보다도 항상 종교 활동이 먼저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생일날이었는데 저희 식구가 대식구다 보니 생일에 다 같이 모여 밥 한 번 먹으려면 약속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잡을 때마다 막내 며느리가 자꾸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일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그렇다 치지만 토요일도 금요일도 심지어 평일까지도 먼 놈의 교회가 일이 많더라고요. 동서, 교회 일에 진심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 있는 주에 하루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냥 동서가 하루 교회 빠지고 참석해. 큰며느리는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었죠. 제가 워낙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막내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절대 빠질 수 없어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네요. 순하고 싹싹한 막내 며느리가 고집을 피울 땐 딱 종교 얘기를 할 때뿐이에요. 그럴 땐 웬만해선 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 둘이 은근히 신경전을 하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손주도 제가 자주 봐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큰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은 여자가 위험하게 왜 경찰이 됐어요? 무서운 범죄자들이 보복할까봐 무섭지도 않으세요? 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들 내가 다 놓칠까봐 그게 더 무섭지. 형님 혼자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육성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지. 평소엔 말도 예쁘게 하고 살갑게 구는 애가 큰며느리만 만나면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분위기를 이상해지게 만들었죠. 올케 그만 좀 해. 올케한테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지 우리한테는 아닌데? 왜 그렇게 강요를 하니? 가만히 지켜보던 딸까지 나서서 그제야 막내 며느리가 입을 꾹 닫더군요. 그런데 그런 막내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막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왜 누나까지 끼어들고 그래? 아, 우린 몰라도 이 사람한텐 중요한 일이야. 서로 믿는 게 달라서 그러는 건데 존중 좀 해, 존중 좀. 뭐야? 이게 장가가서 지 마누라만 챙기더니 이제는 개념까지 팔아먹었네. 어디 누나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아이고, 너희야말로 부모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만 못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괜한 말싸움으로 번졌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애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셋이 싸운 적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워낙 애들끼리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선 자꾸만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됐어요. 집안 행사나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소소하게 의견이 갈려 자꾸 부딪히다 보니 언제부턴가 다 같이 모이면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자주 모이지 않게 됐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 그런지 막내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막내 며느리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도 사실 모르겠었고요. 아들 말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한대요.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규모가 큰 곳이라 그 안에 격리 일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는답니다. 저나 아들이나 워낙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으니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나 제 아들이나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아이 생기기 전에 돈을 좀 모아야 하잖아요. 막내가 아무리 번다고 해도 아직 둘이 사는 집도 전세인데 저렇게 살아서 언제 집도 사고 애도 키울까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막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큰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막내가 갑자기 전화와선 와이프한테 혹시 위치 추적 좀 부탁할 수 없냐고 하더라고. 막내 아들이 경찰인 큰며느리에게 위치 추적 좀 할 수 없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큰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누구 위치 추적하려고 하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막내가 아니라고 자기가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땐 나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신경 쓰이네.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며칠 뒤 막내 아들네 집에 들렀어요. 막내가 제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알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전화를 안 받고 집에도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집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어요.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전 너무 반가워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죠. 그런데 결혼식 때 봤던 안사돈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심지어 안사돈은 저를 보고도 잠시 못 알아보면서 인상을 구기더니 이내 알아보고 놀라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제야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전 안사돈에게 아내 애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라고 했죠. 그러자 안사돈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딘가 당황한 듯 보이는 표정으로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애들 집에 두고 온 게 있는데 가져가야 한다고요. 전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다시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사돈이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저와 안사돈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안사돈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사돈을 본 게 결혼식 날 하루가 전부였지만 그날과는 안사돈의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결혼식 날은 수술하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랬는지 얼굴도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였는데 그날 집 앞에서 보니까 꼭 딴 사람 같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젊어도 환갑은 된 거로 아는데 화려한 화장에 짧은 치마까지 입고 뾰족한 구두까지 신었더라고요. 모르고 봤으면 어디 술집 마담인 줄 알 정도로 화려하게 보였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막내 아들과 통화가 돼서 왜 큰아들에게 갑자기 위치 추적 얘기를 물었냐고 했더니 막내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라고 대충 말을 돌려대더라고요. 전 막내 며느리도 안사돈도 만날 때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 참 인상도 좋고 밝은데 만나서 돌아오면 뭔가 기분이 개운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막내네 집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집을 찾아왔죠. 원래도 술을 잘 먹는 애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만취해서 온 아들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눕더니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갑자기 혼자 펑펑 울어요. 전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장가도 간 게 술에 취해 여기로면 어떡하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고 했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네가 좋아 죽는 네 색시한테 빨리 가.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그 집에 있는 그 여자 내 색시도 아니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데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아들은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떠들더니만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아들의 어깨를 흔들어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40년 가까이 키우면서도 처음 보는 모습이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했는지 알죠?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했는지 뻔히 다 알면서 글쎄 나 모르게 피임을 했더라니까요. 아들 입에서 나온 말에 저와 남편은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막내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피임을 하다가 걸렸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속상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아들을 자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에게 메시지 한 통 보냈죠.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도 며느리에게 궁금한 거야 많았지만 술에 취한 아들 녀석에게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술이 깨면 그때 다시 듣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날 막내 며느리가 일찍부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고치기 힘든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 병 고치느라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물론 안싸돈이 몸이 안 좋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게 고치기 힘든 희귀병인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어머니 병이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정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며느리 말이 친정어머니의 병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피임을 했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유전되진 않지만 며느리의 아이에겐 유전이 될 확률이 있어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네요. 저와 남편은 도무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 떠오르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숨막히게 싫었죠. 왜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다는 말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저 받아주지 못하시겠다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민우 씨 너무 사랑해요. 민우 씨가 이런 저라도 받아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가녀린 어깨를 떨면서까지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게 거짓말일 리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애가 가족을 속일 리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애써 위로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고요. 자기야, 그런 거였어? 아,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자기 사랑해. 자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전 순간 드라마라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귀니 뭐니 소리를 지르던 녀석이 며느리의 사랑 고백을 듣자마자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이 아들에게 달려가더니 등짝을 때렸어요. 어이구 못난 놈,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 마누라 속도 모르고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한 거야? 남편은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마음 졸였을 며느리가 안쓰럽다면서 아들을 나무랐죠.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어요. 지금까지 본 막내 며느린 절대 저희를 속일 리 없다고 확신했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민우 씨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막내야,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 너희 둘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사는 거, 그게 우리 위하는 거다. 전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손주든 손녀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전 무엇보다 제 자식들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행복하고 좋으면 그거로 됐죠. 그날 이후 막내 아들과 며느린 부르지 않아도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저희에게 잘하겠다던 며느리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는지 정말 저와 남편에게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와 50년 가까이 살면서 병원 신세 한번 앉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 먹고 잠깐 산책을 다녀온다던 남편이 공원에서 쓰러져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연락을 해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전 연락을 받고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응급실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더러 혹시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냐고 묻는 거예요. 현재 간경화 증상이 심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간부전 증상도 너무 심각해서 바로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에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지는 사람이라 술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평소 운동도 자주 하고 병원도 자주 다니며 검사도 많이 했고요. 그런 사람이 마치 몇 년 동안 매일 술 마신 것처럼 간이 상했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사를 붙잡고 남편이 갑자기 왜 쓰러진 거냐고 심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질 리 없다고요. 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안 그러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전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남편을 수술실에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만난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수술한 지 반나절 꼬박 지났는데도 남편은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우리가 새파랗게 젊은 부부는 아니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몇 날 며칠을 남편 옆에 있으니 자식들이 걱정이 됐는지 절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불렀으니 저에게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전 괜찮다고 남편 옆에 있겠다고 우겼죠. 그러자 큰아들과 딸이 절 다그치더라고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겠어요. 아버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셨으니까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말대로 해요. 그래 엄마. 며칠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제발 좀 쉬어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병나면 우리 못 살아. 제 걱정에 눈물을 훌쩍이는 자식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제야 저도 정신 좀 차렸습니다. 자식들 속도 속이 아닐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며칠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니 너무 미안했죠. 전 자식들 말대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건강해져서 다시 병원에 오겠다고 남편에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 남편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요. 더군다나 막내 며느린 제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용기를 줬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강한 분이니까 분명히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는 동안 아들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남편 병원에 갔나 보더라고요. 간병인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간병인을 했어도 저희 자식들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답니다. 다들 부모가 병원에 있어도 일 핑계, 자식 핑계로 간병인에게 다 맡기기 일쑤인데 제 자식들은 하루도 안 쉬고 밤이며 낮이며 자주 들러서 아버지를 보고 간다고요. 전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죠. 당신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저렇게 잘만 커준 것만도 고마운데 정신없이 누워만 있는데도 자식들이 알아서 저렇게 보러 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한 분이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요. 전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쭈뼛거리더니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전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알겠다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간호사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대뜸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보호자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너무 주제넘는 거 아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걱정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보호자님, 며느리분 꼭 조심하세요. 전 간호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무슨 통화 내용을 들었길래 그러냐고 했죠. 그러자 간호사 말이 저에게 혹시 남편이 먹던 약이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분이 중환자실 앞에서 다짜고짜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약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환자분이 드시던 약에 관해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막내 며느리가 남편에게 가져다 준 약이 있어요. 남편이 얼마 전 건강검진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 가벼운 위험 증상이 있었거든요. 소화가 가끔 안 된다고 불편해했고요. 병원에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말이 병은 시작됐을 때 바로 고쳐야 큰 병이 안 된다고 왜 진작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는 분이 그 약을 먹고 혈압도 금방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졌다면서 큰 소리를 치며 웬 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아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아요. 신약 나오면 바로바로 먹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 약이 정말 비싸고 좋은 거라 원래 따로 안 파는데 제가 아버님 걱정돼서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따로 산 거라고 절대 주변에 소문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따로 돈을 벌 목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라고요. 전 아무래도 불법적인 것 같아 좀 불안해서 그런 걸 왜 가지고 왔냐고 다시 갖다 주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린 자기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냐고 정말 좋은 약이라 어렵게 구한 거라고 했죠. 제발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요. 저 친정엄마 아픈 거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까지 아프시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저희 생각해서 힘들게 구했다며 절절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곧장 이 약이 얼마냐고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 사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싹싹하고 똑똑한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샀죠. 그러곤 며느리 말대로 약을 하루에 2번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남편이 깜빡하면 제가 알아서 챙겨줬고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가 준 약 때문에 남편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전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었던 약부터 찾았죠. 그리고 핸드폰에 그 약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절 정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분명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산 거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전 순간 너무 불안해서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큰아들은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하세요? 누가 약을 의사 처방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요? 지금 당장 그 약 이름이랑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큰아들은 당장 큰며느리에게 알아보라고 할 테니 사진부터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 아들 말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큰며느리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약 정말 동서가 준 거 맞아요? 동성 그 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대요? 믿을 만한 제약회사 직원한테 돈 주고 산 건데. 제약회사는 무슨,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약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거 한 종교단체에서 신도들한테 암치료제라고 사기치고 비싼 돈 주고 팔아먹었던 약이래요. 혹시 동서가 다닌다는 교회 어딘 줄 아세요? 아니, 나는 그냥 큰 교회라고만 들었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진 모르는데. 순간 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더 조사해 볼 테니까 절대 동서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세요. 제가 금방 연락 드릴게요. 전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네 집에서 봤던 상자들이요. 막내 아들이 하도 집에 못 오게 해서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아들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살짝 본 게 있었어요. 방 안에 웬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분명 약 박스였던 거예요. 큰며느리가 말한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게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다닌다는 그 교회인 것 같았어요. 전 제 머리를 3개 쥐어박았습니다. 바보처럼 확인도 안 된 약을 매일같이 남편에게 챙겨줬으니까요.
전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당장 막내네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전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막내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막내 집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안사돈까지 와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족인 절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 순간 큰며느린 크게 한숨을 쉬더니 함께 온 동료 경찰에게 수갑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경찰이 막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그 순간 막내 아들네 집에 있었던 막내 아들과 전 너무 놀라 말문이 턱하고 막혔죠. 형수님,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종교단체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약값이랑 병원비 좀 벌려고 그런 거지. 절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막내 아들도 며느리가 약을 팔고 다닌 건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저기 저 여자 서방님 장모 아니에요. 동서 엄마도 아니고요. 정과 육범의 사기 용의자입니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사돈으로 알고 있었던 여잔 며느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 아는 그 단체 간부라네요. 비슷한 사기 혐의로 벌써 정과 육범이랍니다. 아유, 그러게 약 말고 집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니까 이 멍청한 년. 당신이 뭐라 그랬어? 그 약 비타민 같은 거라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와중에 정신 나간 년들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잘못해서 걸렸다고요. 말도 안 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며.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아들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방님, 저 여자 상습범이에요. 서방님이랑 결혼한 것도 처음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순간 막내 아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늘이 핑 도는 것 같았죠. 저와 다른 가족들은 상황 정리가 되자마자 큰며느리를 따라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관해 얘기를 들었죠. 제 두 귀로 똑똑히 듣는데도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막내 며느리는 얼마 전 크게 보도됐던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습니다. 제 막내 아들도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막내 며느리는 고아로 자라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했다네요. 막내 며느리 그 영악한 년이 종교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을 담당했는데 예쁜 외모로 순진하고 착한 남자들을 작정하고 꼬시고 다녔답니다.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항상 비슷했어요. 본인 가족 중 누군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비싼 주사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랑 주사를 싸게 구하려면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약을 주변에 홍보하고 팔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해서 어머니가 희귀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좀 팔아주면 어머니를 위한 치료약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전 다시 들어도 도대체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멍청한 제 막내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갔다네요. 말해 뭐 하겠어요. 저도 속았는걸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막내 며느리인 제 아들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만나기 전에 같은 수법으로 결혼을 한 번 더 했었고 동거는 무수히 많이도 했답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요. 어이구,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 저런 년한테 속아 넘어가? 전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애꿎은 막내 아들을 붙잡고 원망을 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아픈 엄마 살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 막내 아들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 저도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저마저 아들에게 퍼붓고 말았죠. 아들도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특히나 더 화가 났던 건 그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시아버지인 남편에게까지 그 약을 먹게 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1년 가까이 부부로 살고 가족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막내 며느리가 구속되고도 우리 가족은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소송이 진행될수록 막내 며느리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준 약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긴 했지만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게 막내 며느리가 준 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었어요.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었던 건 얼마 전에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열이 좀 있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 조금 더 있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반 병실로 곧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막내 며느리 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내 며느리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충격받고 다시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서요. 우선 지금은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기로 했어요. 제 바람은 오직 그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막내 며느리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의식이 돌아왔으니 합의를 해달라고요. 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저더러 뭘 합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내 남편까지 죽이려고 한 년이랑 나더러 지금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큰며느리 말이 막내 며느리년이 사기에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위법행위를 한 건 허가되지 않은 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정도뿐이라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떼면 형량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대신 막내 아들을 상대로 작정하고 접근해 사기 결혼한 것에 대해서 소송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대요. 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남편이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 병원에 있고 제 막내 아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직장까지 그만뒀고요. 그나마 남편이 의식을 찾고 나선 아들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벗었는지 전보단 얼굴이 나아졌지만 그 속이 어디 멀쩡하겠어요. 그 여우 같은 년에게 위자료나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이 억울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낸 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악마 같은 년에게 속 시원히 복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늙은이를 좀 도와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겐 절대 저 같은 억울한 일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